안녕하세요. 경사모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동산 사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유형들과,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사기인지 이런 거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의 토지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사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토지는 아파트나 뭐 빌라, 뭐 이런 상가 같은 건물과 달리 가격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도 감정평가할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팔아먹곤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많이 했냐면, 은행하고 짜고, 이금융이죠. 이금융하고 짜가지고 작업 대출 같은 걸 많이 했어요. 10억밖에 안 되는 땅인데 담당자한테 일부 떼주고요, 20억, 30억 대출 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치 땅 가치가 이렇게 높은 것처럼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기를 치는 유형이 가장 많은데, 얘네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1, 2년 이상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그 기간에 꼭 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토지 투자하려면 최하 5년 보라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1, 2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에 팔아먹을 거 다 팔아먹고 날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2년 뒤에 가가지고 가보면 어때요? 얘네 회사 다 날라가 있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맨날 반복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게 많아요? 전원주택지 분양한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요즘에 다단계로 해요. 뭐 일자리 정보 같은데 월 수익 250 보장, 뭐 300 보장, 이거 전부 다 다단계인데, 이거를 부동산 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기획부동산들이 모집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인들이든 누구든 가족이든 땅 팔면 이에 대한 수수료 몇 프로 주겠다. 그러니까 가족, 지인 뭐 다 이렇게 판 다음에 나중에 사람 다 잃는 거죠. 이런 게 맨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땅 투자하는 거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기획부동산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좀 유행했는데, 전화 와가지고는 갑자기 사장님 여기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요. 그 좋은 땅을 왜 팔아요? 지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꼬시는 게 있다면 왜 그런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 하는 애들이요,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공법도 많이 알고, 어우, 말빨 끝내줍니다. 진짜 사기를 많이 치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물건 조사 갔다가 그 기획부동산 가가지고 한번 설명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야, 제 앞에서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기본적인 것까지 멍청한 척 하니까, 물론 또 차는 좋은 걸 가져갔더니 처음에는 아마 그랬겠죠. 뭐, 아, 호구 하나 왔네. 근데 애가 보니까 말이 안 통해. 뭘 설명해도 안 돼. 나중에는 얘네가 지쳐가지고 그냥 다음에 생각 있으면 오래요.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야, 이 사기꾼들의 특징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말 많이 쓰는 애들. 어려운 말, 전문 용어 막 이런 거 많이 쓰고 이런 애들 있죠.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말도 많은데, 특히나 우리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많이 쓰는 사람들, 영어 단어 많이 쓰는 사람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교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영어 단어를 많이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과신가? 내가 이런 단어도 안다, 유식하게 보인다, 이런 과신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양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창피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창피해요. 무식한 거는 되게 싫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화법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 잘 아시지만, 이걸 먼저 덧붙이면 상대방이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사기꾼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사러 온 사람이면 사장님, 사모님 대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이 좀 많이 아시지만,
이러면서 막 어려운 말 씁니다. 잘 모르는 말들.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못해요. 왜? 무식해 보일까봐. 그건 자존심 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얘기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게 왜 창피해요? 참 그런 것들 보면은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런 거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려운 말에 되게 많이 쓰는 경우도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 어려운 말 많이 쓰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기꾼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뭔가를 살라고 할 때도 상대방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는 게 왜 안 돼요? 저는 맨날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분들도 뭐 수업에서는 모르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다른 데 가서는 어떤 설명 드릴 때 모르는 말이면 모른다고 잘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자존심 조금만 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니까 전 그런 게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제가 보기에 사기꾼들의 특징,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벤치 끌고 다녀요. 이게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한 것 같고, 이런 것들, 좋은 시계, 뭐 좋은 옷, 이런 걸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거치장만 뻔질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벤츠는 안 타요. 그런 게 자격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뭐 영업하는 사람이 벤츠를 타던 뭘 타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요.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 그 가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사기 유형이라기보다 뭐가 있냐면,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경매 학원 원장이라던가 뭐 부동산 관련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또는 경매 카페 큰 거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데서 강연들 하는 거 많이들 다니실 겁니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가끔 선심 쓰듯이 막 어떤 물건을 추천해주고 어느 지역을 추천해주고 관심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이런 경우들, 제가 장담하는데 100%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한 99%는요 다 뒷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네 거 팔아먹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제의 많이 옵니다. 지식산업센터, 뭐 오피스텔 등등등 분양하는 데들 있죠, 연결해 달라고. 저만 해도 수강생이 5,000명인데 솔직히 저는 뭐 제 수강생들 100%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한 98% 이상은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아마 제 수강생들은 저 믿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분들한테 이거 괜찮으니까 사라, 거의 다 살걸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결해주면요 최하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씩 받아가요. 이거는 양심 문제인 건데, 자 물론 그들이 그런 걸 받고 연결해줘서 팔았어요. 그리고 정말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분양이 잘 되면 그들이 우리한테 접근할 이유가 있어요? 자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강의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연결해 주는 거, 이건 분명히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기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 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신도시 상가야 이런 거 분양받아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 신도시 상가가 왜 그러냐면, 상권이라는 것은요 형성 자체가 내가 형성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블록에 형성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도시 상가 분양가가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전용이 18평, 17평, 뭐 16평밖에 안 되는 것들이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야, 그럼 임대료 얼마 받아야 돼요, 도대체? 근데 그런 신도시 1층에 있는 16평짜리 상가에 점포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만한 업종이 뭐겠어요? 김밥 천국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세탁소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건물주들이, 이 임대인들이 300만 원, 400만 원씩 받기를 원해요, 임대료를. 이게 되겠냐고요. 거기 뭐 버버리가 들어가요, 에르메스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임대료는 많이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은퇴하시면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 모아서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도 나가는 이자가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도시 상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잘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또 사기라기보다는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사기죠.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5천만 원, 뭐 6천만 원 투자에 두 채, 확정 수익 30몇 프로. 그런 플랜카드 봤을 때 그냥 웃었어요, 저는. 또 그런 걸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 해도 되냐고. 확정 수익 30 몇 프로 나면요. 지들이 해야죠. 이금융에서 땡겨서라도 해야죠. 말이 돼요? 사기하고 사기가 아닌 거에 대한 구분하는 거 아주 쉬워요. 정말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익률을 얘기하면 그건 사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거에 당하는 분들이 뭐냐면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남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좀 쉽게 좀 벌어보려고 요행을 발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이러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익률 얘기한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금 보존이에요. 원금 보존. 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남에 있는 진짜 돈 많은 건물주들 있죠? 이분들은요, 옛날부터 보면 수익률은 쳐다도 안 봐요. 원금 보존이 되느냐, 집가를 보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수익률만 가지고 피해보는 사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수도권 인근에 그 경기도권, 서울에서도 많았고요. 빌라들 많이 분양했죠. 강서 쪽도 그렇고 지금 강남 중심 이쪽보다는 빌라들이 많이 분양한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천, 인천, 수원, 뭐 안양, 뭐 저기 일산에도 많이 있었고요. 자, 이런 빌라들 분양할 때 뭐가 있었냐면 2억 5천짜리 빌라 분양할 때 대출을 80%까지 끌어줬어요. 대출 80%면 2억 대출 나오고요. 자, 대출이 많으니까 여기에는 월세를 넣어야 됩니다. 월세 임차인 2천에 뭐 70짜리, 3천에 70 이런 거 넣어줘요. 3천에 70 넣으면 내 돈이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물론 취득세는 논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내 돈은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나는 2억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되죠. 이건 뭘로 충당해요? 월세로. 자, 2억에 대한 이자 연 3% 잡으면 1년이면 600만 원. 한 달이면 50만 원씩. 그러면 이자 50만 원인데 50만 원이고 우리가 월세가 80이니까 어때요? 70이라고 할까요? 70? 3천에 70이니까 자, 이자 50만 원 내고 나도 어때요? 20만 원이 남죠? 20만 원씩 남아서 1년이면 얼마예요? 240만 원. 내 돈 2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240만 원이면 연수익률은 12%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현금 2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열채 사야죠. 2억 투자해가지고 1년에 2,400이 들어온대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있어요? 이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이 빌라를 팔라 그래요. 팔려고 봤더니 이거 2억 3천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 240만 원씩 임대 수익률이 있었던 거 까먹고도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금 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덧붙이면 신축 빌라 분양받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축 빌라는요, 업주만 돈 벌어요. 분양업자하고. 여러분들이 이미 사는 순간 눈탱이 몇천만 원 맞고 들어갑니다. 특히나 요즘은 신축 빌라들 갭 투자 많이 하죠.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투자하라고 많이들 유혹할 겁니다.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결국 다 경매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원금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매 학원이나 저처럼 뭐 경매 학원 원장이라던가 경매 카페라던가 규모 큰 데라던가 공동 투자라는 명목 하에 투자 클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투자 클럽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돈 끌어모으면 무조건 사기꾼으로 매도합니다. 물론 이게 뭐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었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이런 경매 카페들에서 또는 학원들에서 돈 끌어모아 가지고 문제 안 된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전부 다 구속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이 구속됐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특히 또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바람몰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잡이들이. 여기 휩쓸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군중심리 한번 발동하면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들이 항상 투자금 얼마부터 받냐면 1,000만 원부터 해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돈.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저한테 이거는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뭐 이런 거는 남기지 말아 주세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것만 잘 유념하셔도 사기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일까 아닐까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지 마세요. 사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애초에 이상하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 점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확고한 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우리 뭐 먹을까 말까 먹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고민되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속 편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잖아요.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얘기할 것들은 사실 많은데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지금도 아마 시간이 오버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뭐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